예, 잘 계셨어요? 불과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한 2, 3주 떠나온 것처럼 그런 기분이 느껴지네요. 여러분들 저 보고 싶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 보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서 뵙게 되니까. 오늘은 제가 브리핑할 자료가 많네요. 일본 출장권도 있고 제가 30일날 갔다가 3일날 왔는데 그날 바로 또 김장당국이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그동안 제가 출장 가 있는 동안에 의회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세 가지 사안이 내용이 좀 깁니다만 시민 여러분과 우리 언론 여러분 브리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대표단은 4박 5일간 일본의 치바현, 시즈오카현, 그리고 야마나시현 등 일본의 주요 도시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한일 지사 회의에서 세종시 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출장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 치바현, 시즈오카현과 디지털 기술, 의료복지, 정원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요. 또 일반 치바현의 QST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병원장과 일본의 이화연구소 이사장을 만나서 중입자 가속기 및 양자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상호협력 강화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국외 출장을 통해 확보한 일본 주요 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발판 삼아 중부권 의료복지 허브를 구축하고요. 미래의 컨턴시티로 우리 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점점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본 국무 국외 출장을 통해 거둔 성과와 또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 일본 치바현을 방문해서 치바현 지사와 면담을 통해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쿠마가이 도시이토 치바현 시사는 우리 세종시와 디지털, 의료, 정원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만남을 계기로 우리 시와 치바현은 혁신적인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계획을 갖는다는 것을 11월 2일에는 카와카츠 헤이타 시즈오카현 시사와 단독 회동해서 한일 간 역사 문화 및 정원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즈오카현은 일본 문화경제교류 중심지로 일본 47개 도도 부연 중 13번째로 규모가 큰 도시입니다. 특히 하마마츠시에서는 꽃과 정원을 주제로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주년 하마나코 꽃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시즈오카현의 20년간의 꽃박람회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정원 추진단을 보내는 등 정원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고요. 우리 시가 추진하는 2026년 국제 동원 정원도시 박람회에 시즈오카현 지사를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나가사키 코타로 야마나시현 지사와 구메쿠라 야마 전략저장기술연구소 이 연구소는 그린 수소를 발생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아주 첨단 기술인데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연구소를 시찰을 하면서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양 도시 간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또 10월 30일은 QST 병원, 아까 말씀드린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암치료센터를 말합니다. 그 중입자 치료센터의 추진 과정이나 운영 방안,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행정 지원 등의 상황에 대해서 정치하였습니다. 치바현은 세계 최초로 중입자 치료를 시작한 병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입자 가속기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마다 시게로 병원장은 중입자 가속기 관련해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QST 의료진이 안내 병원과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입자 가속기 설비 구축의 경험이 많은 도시와 파워 시스템즈의 신기술 사업 총괄 대표들과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무라타 다이스케 신기술 사업 총괄 대표는 중입자 가속기 시설 도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세종시 암치료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나라 혈립 의과대학 호소노 히로시 이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세종시 병원과의 교류를 통해 고령화 관련 의료기기 공동 연구를 하자라는 것을 제안해 왔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이번 방위를 통해서 중입자 가족들을 비롯한 의료부나 국제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시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으로 중부권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의료복지 허브 도시로 발전해 나갈 계획을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번 방문을 통해 거둔 커다란 성과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양자 산업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 권위의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양자 컴퓨팅 센터를 방문해서 일본 최초의 양자 컴퓨터 개발 현황을 청취하고 연구 개발 및 인적 교류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코노카미 마코토 이사장은 세종시 양자 산업 관련 연구 개발 및 인력 양서 분야의 비전과 전략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지난 9월 우리 시와 미국 큐에라 컴퓨팅 회사 그리고 카이스트 간의 양자 산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한미일 3국이 힘을 모아서 양자 컴퓨팅 산업 기반의 구축, 개발 그리고 국제 학술 교류 등을 추진하는 선도 도시로서 미래 헌턴시티 세종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1일에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일본 전국지사회가 공동 개최하는 제7회 한일 지사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한일 양국지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행사는 양국 광역자치단체 간의 교류 활성화 및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6년 만에 재개된 것이었습니다. 올해 회의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창생 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양국 지방정부가 서로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저와 경북도지사, 인천시장, 강원도지사, 전국지사 등 5명이 참석을 했고요. 일본에서는 미야기현, 토치기현, 시즈오카현, 야마나시현, 시가현 등 11명의 지사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일 주요 도시 시도지사에게서는 대한민국 핵심 균형발전 정책인 세종시 건설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세종시의 출범 배경,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확정 등 세종시의 눈부신 성장 과정을 소개하였고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에 좋은 참고가 될 것임을 강조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카와가츠 헤이타 시즈오카현 지사와 미카스키 타이조 시가현 지사는 한국의 균형 발전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 감탄하면서 2026년 세종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에 대한 적극 지원과 참여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일본 주요 도시들과 세종시 건설 경험과 함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한일 시도지사 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국제적 협력을 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번 방일 기간 중에는 제7회 한일지사회의와 일본 주요 도시 방문을 통해 스마트 시티 발전과 강점을 널리 알렸는데요. 일본의 11개 도도부현 지사는 스파카 같은 스마트 방범 로봇 운영, 자율 중에 드론 배송 등 우리 세종시의 스마트 시티 비례상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또 회의 마지막 날인 2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다케다 료타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을 만나서 일본 주요 도시와의 협력 과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관계이기는 합니다만은 팔선 의원은 오노테라 이치노리 중의원, 그리고 5호가 토시다카 4선 중의원, 그리고 윤동민 주1보 대한민국 대사 등을 만나서 세종시 발전을 지원하는 논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마에다 소이치로 문부과학성 도대시는 세종시가 중입자 가속기 설치와 같은 혁신적인 미래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명하였으며 앞으로 양국 간 교육,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본 유력 언론사인 마이니치 신문사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종시가 제2의 수도로서 우리 시 발전과 의미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국제회의에 적극 참석해서 세종시의 여러 가지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2024년도 핵태원 대회, 26년도에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2027년도 하계세계대학 경기 등의 국제 행사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공무국의 출장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일본 순방을 통해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의 위상을 보여주고 실리적 교류 협력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일본의 주요 도시와 디지털 기술, 의료복지, 양자기술, 정원 등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립자 치료 및 양자산업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추진하면서 최첨단 미래전략수도 세종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도하는 계기로 생각했습니다. 이상 일본 방문 성과와 활동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할까요? 전반적으로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 이튿날 다 오셨습니다만은 김장단국 행사도 의미와 성과를 말씀드리고 예산까지 다 설명한 뒤에 그리고 종합적으로 질의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4일 이응다리에서 성대하게 펼쳐진 제9회 김장당국의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류의 유행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위상은 물론 우리 전통 음식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김치는 우리 민족 대표의 발효 음식이자 유산균,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라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치가 가진 효능뿐만 아니라 김치와 김장 문화의 깊은 우리 민족의 정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장은 유네스코가 2013년도에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장한 바 있는 만큼 김장 문화는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는 올해 김장당국의 행사를 김장을 통해 소통, 상생,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하겠습니다. 국민통합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 올해 행사는 개최 장소를 우리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이응다리로 정했습니다. 이응다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글 반포연대를 기념하고 사람, 자연이 둥글게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아 1446m의 원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장소의 의미를 반영해서 이응다리에서 시민 1446명 등 초청인사 1,5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준 의친왕 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서 대한제국 황송 의친 왕가와 불가리아 대사관실 가족 그리고 폴질카 해외협력관 그리고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미숙 충남도지사 부인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사용된 배추는 1000박스로 1만 포기가 되겠는데 모두 시민들이 직접 구입해서 김장을 버무렸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친정맘 절임 배추 영농조합 법인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를 사용하여 고농 상생 발전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담근 김치 중에 일부는 김장 문화의 공동체적 가치를 살려서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로 열려서 온 시민이 상생과 화합의 공동체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제9회 김장당국의 행사에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올해 처음 해본 행사인 만큼 좀 더 꼼꼼한 준비를 통해 가능하다면 우리 충청권의 4개 시도의 생산 농가와 시도민이 함께하는 충청권 김장 행사로 발전시키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언론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시 재정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정 4기 제가 취임한 이후 저는 건전 재정을 위해 시청사 별관 신축 약 1,200억 그리고 평생교육 증원 청사 신축 300억을 처배하였고 기존 금융기관 차입금 300억을 조기 상환했을 뿐만 아니라 차입 예정인 금융채 475억도 취소하는 등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고금리 장기화로 국내 부동산 및 소비 침체는 계속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채무를 부담시키는 확장 재정보다는 건전 재정 기조하에 긴축 재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제가 취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 지방세 수입 결손이라든가 하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부닥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희들은 24년도 예산안은 23년도의 2조 28억에 대비해서 968억이 감소한 1조 9,059억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국가 재정의 여건을 감안하고 그리고 지방 세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 또 지방채 발행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자라는 건전 재정 기조의 유지 등을 감안할 때 24년 예산 규모가 23년 대비 약간 감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소된 예산은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축소 예산을 편성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방향은 행정운영 경비 등의 공통 경비는 절감하고 행사성 사업을 축소하고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되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면서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첫째로 행정운영비 등 공통 경비를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운영비성 경비인 업무 추진비, 금량비, 공공운영비 및 보조단체 운영비는 10%, 일반 수용비 및 여비는 30%를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신규 사업은 미반영을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설계 완료된 사업도 착공 시기를 연기하였으며 준공된 건물의 관련기간 입주 시기도 재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95억, 용수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 조치원 중립리 등 비위생 메리트 정비사업 28억 원은 사업 필요성을 인정되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반영하기로 하였고 부강 복합 커뮤니티 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증축 시립 어린이 도서관 등 공사 착공 시기를 연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광곡동의 종합복지센터 내 기관 입주 시기를 조정하여 이사비와 리모델링비 26억 예산도 추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축제를 비롯한 세종시 대표 축제로 육성할 건 육성하되 읍면동 지역문화 행사를 포함한 축제 행사들을 대폭 축소하여 복숭아 축제는 전년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5억 원으로 반영시켰고 시민체육대회는 1억 3천만 원을 감액한 5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읍면동 지역문화 행사 사업도 2억을 감액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했습니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농민, 장애인, 어린이, 여성, 청소년, 농인 등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여 농업인 수당 38억, 최중증 발달 장애인 개별 지원 19억, 난임 부부 시술비 12억, 세종시 요양원 운영비 8억,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설치 운영에 8억 등은 반영을 하였고 결식아동 급식 단가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노인 급식 단가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도 22명에서 81명으로 확대 반영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채 반영 사업은 최소화하였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시민 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해 예방, 복구 사업과 장기 미집행 토지 보상 사업에 한해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분야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사업 분야는 21.4%,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은 13.9% 증가하였고 환경 분야는 36.8%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분야 예산 규모가 23년 대비해서 감소했으나 이것은 감소된 이유는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24년 추경에 11을 반영해서 총액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사회복지비가 감소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농림 분야는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전년 대비 180억을 증액한 1,0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해 농업인 수당 38억, 도시와 농촌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농민 직접 지원 사업인 환경 보전형 맞춤형 비료 사업 7억, 과수 채소 농가 용농 자재 지원 7억, 농가 광역 5억, 모짜리 산토 지원 등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된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드론 단계 지원 2억, 농기계 지원 사업 1억 5천만 원 각각 반영하여 안정적인 용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224억, 유치원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8억, 세종산 식재료 추가 지원 사업 44억 원을 반영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 관련 예산은 확대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309억 원으로 금년 대비 기초생활 지역은 78억, 취약계층 지원은 90억 증가시켰습니다.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로 238억,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30억을 편성하였고, 출산 장려와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모급여 450억, 공동육아 나눔돈 운영 19억, 첫만남 이용권 지원 69억 원, 출산 축하금 33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753억, 어르신의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129억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수당 3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194억, 장애인 취업 기회 제공 및 자립동호를 위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1,013억 원으로 591억 원 감소하였지만, 이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 640억 원이 완납됐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자가용 승용차 지원금 이외에는 어떤 항목도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에 보급하는 전기 및 수소 자가용 승용차 보급은 축소 운영하고,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12억,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3억 등을 반영해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차질 없는 생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자동 집화시설 운영비 1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여건 속에서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 그리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농민이나 장애인,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예산은 감액됨이 없이 유지시키고, 영상기업인 운영비와 활동비는 삭감함으로써, 또 다소 소모성으로 보이는 축제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우리 시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건전하게 운영이 돼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채무의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진정성을 갖고 드리면서 이상 내년도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 손을 들고 언론사 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브리핑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솔 기자님. 네, KBS 한솔입니다. 시장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과 관련해서 오늘 김태흠 충남부지사뿐만 아니라 유정복 인천시장님도 김포 서울 편입 반대 공소를 내셨는데요. 관련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부분 엄밀하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수도권 내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근 시군 간의 행정구역 조정, 경계조정의 문제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가 서울에만 있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지금 인구 소멸과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예전의 행정구역을 가지고서는 합리적인 행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서울과 김포 이런 작은 문제로 보지 말고 더 거국적으로, 더 대국적으로 보아서 이 논의를 전국의 불합리한 경계조정 내지는 메가시티라는 우리 광역행정 체계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선이 임박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총선 전에야 다 해결할 수 없겠지만 어차피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서 이번 논의를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또 대국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이라든가 자치단체 통폐합 문제를 우리가 거론하면서 논의하는 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일보 정민식 기자님. 네, 한국일보의 정민승입니다. 네. 시장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종시는 다른 대한민국의 다른 시도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생부터가 아주 특수한 목적을 띠고 출범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번 김포 서울시 편입 행정통합 논의가 다른 논의로 확장하는 확장되길 바란다. 굉장히 저는 좀 안일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왜 아니랄까요? 이게 더 크게 보는 지금 시각이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조금 전에 오전에 있었던 김태흠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서울과 김포의 통합보다는 지방에 있는 메가시티가 먼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명확합니다 이거. 서울과 김포가 통합돼서 내부의 불합리한 생활 요소들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들이 서울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엄밀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 문제로도 보여지지만 인근 자치단체 간의 생활 편의를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어서의 생활 편의 문제가 불편함에 불구하고 그것은 고쳐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도 부적절하고, 그러나 이 문제가 서울에만 국한될 문제냐, 그리고 이 문제가 다른 지방에도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냐 생각은 기대하게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메가시티가 먼저다, 서울의 수도권 서울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차제에 대한민국 전체의 메가시티 문제라든가 자치단체 통합 문제라든가 행정구역 조정 문제를 어느 지역에 국한시키지 말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더 큰 미래를 우리가 계획할 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내년 1일 출범을 목표로 했던 충청권 광역 메가시티죠. 이게 사실상 물 건너가고 공식적으로 행안부에서 그 합동 추진단에 종속 기한을 1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잘 지금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앞으로 비춰지는데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 이 부분도 한번 공유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좀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역행정협의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자치단체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기구를 논의하는 것이지 메가시티 자체가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자치단체로서의 광역의회 구성원이라든가
특별자치단체의 사무실을 어디다 두냐라는 것은 강론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메가시티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월 1일 출범을 목표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그것은 내년 1월 1일 출범 자체는 광역경쟁협의회가 올해까지 한 시기로 두었는데 아직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더 연장해서 메가시티를 충실하게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물 건너갔다라고 표현할 일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TJB 장 기자님. TJB 장선이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정도까지만 들었을 때 이 예산이 지금 보면 본 예산을 뭐 3천억으로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렸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들은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조정이 있었던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가 3천억을 본 예산을 3천억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들었었거든요. 오늘 뭐 실무자 관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우리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가지고 정말 있는 그대로 좀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 재정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올해 예산에 지방세 수입만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수 결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지방채를 얻던가 아니면 통합재정안정기금에서 우리가 입체를 하든가 하는 방법이 있는 건데 그동안에 저는 지방채 발행은 가능한 한 억제하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출범했을 때 4천억에 가까운 지방채 부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줄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오히려 갚았죠. 300억을 갚았고 했지만 아마 이렇게 예기치 못한 세수 결손이라든가 재정 악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는 몰라도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오니까 작년도의 예산 규모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그렇다면 지방채를 지금 이번에 409억 원을 불가피하게 발행을 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출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민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부분이고 그렇다고 예산 규모를 줄인다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경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또 약간의 마이너스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양자 간에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적정선을 고민해서 찾은 것이 아까 말한 원칙이었습니다. 경상비, 활동비 이거 가감하게 줄이자. 제 업무 추진부터 깎아라. 시장의 업무 추진부터 깎아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민선자치 단체장이 된 뒤로 해외 출장도 저만큼 안 간 사람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줄이자. 예산을 절감하자를 기조에 썼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지방채를 얻지 않으면 너무나 그 결손폭이 커서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들겠다라는 생각을 감안해서 적어도 우리가 재난안전, 재해복구, 그리고 미집행 토지 보상 우리가 실효가 됩니다. 그걸 올해까지 안 해주면 이제는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불가피한 예산에 한해서 그것이 409억이었습니다. 그건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뭐 고통교부세나 뭐 국가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만 고통교부세도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교부세 총액 자체가 23조 원이 지금 결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긴축을 하고 그러면서 뭐 3천억이 줄었는지 몇 천억이 그거는 실무자 간의 얘기고 지난번에 제가 일요일인가요? 토요일날 나와서 우리 간부들하고 결정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서로 바뀔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종 결론은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평 홍 기자님. 네, 뉴스평 홍민진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해서요. 네. 출범 이후 본 예산이 이렇게 전년도보다 줄어든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입니다. 네. 어려운 여건을 반영해서 고민하시는 흔적이 보입니다. 특히 그 예산 규모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만 보니까 14쪽에는 뭐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조금이나 보통 교부세 또 해서 예산 사회복지 예산을 증가시켜 놓으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출에서는 내년도에 감소가 됐다. 근데 이래 추경의 시비를 반영해서 감소되지 않게 조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36억인가요? 36억인가? 예, 미반영된 게 약 36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예산은 대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내려오는 거에 따라 지방비를 매칭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연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36억 원은 매칭을 못 시키지만 이건 반드시 추경에서 저희를 확보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은 없게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한 가지는요. 네. 계속 기자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 같은데 그 일본 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으셨잖아요. 네. 교육자 가속기 관련해서 우려 허브 얘기도 하셨고 양자 산업 관련해서 컨텀시티 얘기도 하셨고 정원 산업 관련해서 이제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특히 그 지사회의에서 우리 세종시의 그 균형 발전과 또 자치분권에 대해서도 자랑을 하셨어요. 근데 좀 전에 답변 중에 메가 서울에 관련된 게 지방 분권, 수도권 억제 내지는 지방 분권하고는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라는 단서를 붙이셨는데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 아니 정확하게 물어보실 내용이고요. 제가 일본에 발표했을 때도 이렇게 했어요. 그 우리 지방 분권이라든가 지역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다. 사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심각합니다. 일본도 동경 집중 현상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만 우리는 11.8%에 불과한 서울 수도권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을 말한다면 11.8%에 불과한 서울에 대한민국의 인구와 부의 50% 이상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전부 다 고민해왔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수도를 옮기자라는 논의가 한국에서 있었다. 근데 수도를 옮기자고 할 적에 그게 헌법위헌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국회나 대통령 의사당은 옮길 수가 없었고 중앙행정부처만 옮기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신행정수도로 시작했다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이번에 국회의사당의 일부 분원이지만 말은 분원이지만 그 규모는 2배 가까운 국회가 최종으로 옮기는 걸로 확정을 지었고 대통령 제2집무실도 최종으로 오는 걸로 결정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일본 지사들 정도 박수를 쳤어요. 일본에서는 구상하고 계획했지만 이뤄내지 못한 일을 한국에서는 했다 그러는데 그 다음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도시는 지금 약 70% 정도 완성이 됐지만 과연 우리가 목표로 했던 50만 명의 수도권 인구 이전이라는 목표는 달성했는가? 그러지는 못했다. 근데 이 문제는 도시 하나 옮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 근본적으로 수도권에 우리가 인구가 자꾸 몰리는 현상은 거기가 집값도 비싸고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결국은 교육과 일자리 문제더라. 그렇다면 도시를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바로 대한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교육 자유특구제도와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서 기회발전특구라는 양제도를 세종시 도시 이전과 함께 같이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도 참고하기 바란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와 지금 메가서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표를 회피하거나 얼버무리는 게 아닙니다. 서울과 김포 간에 생활권이 필요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거를 어떤 대결 구도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서울을 더 크게 하자는 것인지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후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을 더 크게 키우자고 김포를 편입시키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구역의 불합리한 지금 현재 획정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획정이 서울과 김포만의 문제겠는가? 지금 충청권에는 없겠는가? 또 다른 도시에는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없겠는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국가적으로 논의해야지 서울만 먼저 하고 뭐 지방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건 대국적으로 크게 보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통합이라든가 행정구역 조정 문제를 같이 봐야 옳은 것이지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 구도로 보아야 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는요, 주제를 좀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고요,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태인 임원석 기자님. 네, 오태인 임원석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김태형 도지사님께서 충청도 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금방 뭐 다른 방송사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충청권 그 시도 그 통합 관련해서 27년도 그 대학생 올림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토요일 날이죠. 세종에서 이음다리에서 충청도 이 김장담금도 하셨어요. 이런 뭐 원복이로 인해서 앞으로 2007년도까지 계속 이 통합에 대해서 충청도 통합에 대해서 향상을 주기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런 데 세부적으로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부적인 계획이나 구상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한 건데 그거를 충청권 4개 시도를 통합을 해가지고 충청도다 해가지고 도지사 한 명 뽑고 의회 하나 두고 도청 하나 두자 이런 논의라는 게 그렇게 말같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느슨한 단계에서 소위 광역행정협의라는 걸 만들고 광역행정협의라는 것은 4개 시도가 지방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의회가 있지만 4개 시도에 말하자면 미국으로 말하면 상원의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충청권 전체에서 큰 관점에서 다루는 그런 특별자치단체 광역의회를 구성하자. 그런 4개 시도가 5명씩 의원을 파견시켜서 20명으로 구성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한 자치단체 이익에 걸치는 문제가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대승적 견체에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일인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에 김포 서울 문제가 나왔으니 서울 김포 문제를 국한시키지 말고 이 문제를 다 떠올려서 테이블에 올려서 전국적으로 뭐 총선이 끝나든 어떻게 하든 전국적으로 이 문제 다시 한번 올려보자. 그것이 충청권의 행정구역 통합이 되는지 아니면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광역행정협의체가 되는지 그거는 이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갈 일이고 저는 그 필요는 왔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입니다. 내일 김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내일보 김주환입니다. 그 시장님께서 이제 긴축재정 여러 번 외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세수 감소로 인해서 이제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세종시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으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제 회복이 될 뿐이지 계속적으로 이제 세수는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제 일각의 이야기들이고요. 근데 세종시가 지금 현재 국제 행사를 갖다 이제 크게 25년에서 26년으로 미뤄진 정원국제박람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27 대학 경기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7 대학 경기 대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국회 규칙이 통과될 때 국회에서 같이 다뤄져야 됐을 것인데 다뤄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물리적으로도 좀 힘들 것이 아니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체육시설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일각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그 재정 상황이 밝지 못하다는 건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건 뭐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재정 상황인데요. 다만 조금 다른 점은 있어요. 올해 재정 상황이 조금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이제까지 연평균 2만 명씩 꼬박꼬박 늘어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39만 1,900명을 기점으로 해서 늘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조금 줄은 그 시기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신규 아파트 분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도 사실 세수가 그래서야 1,000억가량이 우리가 세수 결손이 된 게 생각보다 그렇게 된 것인데, 내년에는 또 취득세가 우리가 거칠 수 있는 아파트 그 분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입주하는 약 4,000세대 아파트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세가 다소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재정에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우선 국가재정이 어렵다 해서 2027년도 세계 학예대학 경기 그런 그만둬야 될 그거는 아니죠. 그것은 국가 간의 약속이고 국제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지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을 지어야 하고 그리고 실내 체육관 3개를 다 지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타당성 재조사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체육시설이 뭔가를 우선순위를 두자. 그러니까 세계 학예대학 경기를 위한 그 체육시설이 아니고 그것도 겸하지만 우선은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그리고 활용 빈도가 높은 그런 체육시설도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대회를 그 규모에 맞춰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생각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지금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그것이 올해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타당성 재조사 검토를 우리가 지켜봐야 할 일이고 아직 타당성 재검토 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국회 규칙이다 뭐다 예산을 지금 반영시킬 수는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것은 기재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문체부가 됐든 국가 간의 협약에 의한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돈이 없다고 해서 그만두자 이렇게 우리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경기 내용이라든가 하는 것은 조절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그 물리적으로 제가 이제 힘들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설계 용역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시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첫 삽을 떠갖고 완공될 때까지의 어떤 시기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물리적인 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종합운동장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착공에 관한 물리적인 공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어떤 상황까지 보냐면 사후 활용 문제까지도 경제성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 2만 내지 2만 5천 명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지었을 때 하게 유대에는 그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뒤에 우리 인구 규모로 볼 때 계속 유지 관리할 때의 재정 상황과 맞춰 볼 때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지켜보시고요. 공기 문제와 함께 다 같이 우리가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가장 시민들의 부담이 적고 시민들의 체육 생활이 더 우선이다. 대회보다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양일보 유 기자님. 동양일보 유한근 기자님. 네. 메가시티 관련한 연장선에서 네. 시장께서 지금까지 꾸준히 말씀하신 것 중에 공통점이 이 문제를 김포나 서울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말고 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공통적으로 한번 대국적으로 보자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세종과 가장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도시가 공주인데 시장께서 세종시장으로서 공주시와 통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계셨던 생각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건 평소에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걸 표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농촌이 인구 소멸 때문에 지금 자꾸 농촌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의 단위 행정구역 내지는 자치단체를 유지하는 게 옳으냐 좋으냐는 한번 검토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인구 감소에 따라서 저출산 문제,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0.7에 불과한 건데 이렇게 저출산
경향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나라 농촌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진짜 이제는 진지하게 그런 농촌의 문제 그리고 생활권의 문제 나는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지금 김포와 서울도 그런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서울, 메가 서울 또는 김포 이렇게 딱 국간시켜서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볼 일이 아니라 정말 전국적 차원에서 미래를 보고 이런 행정구역 조정, 자치단체 통합, 아까 시도, 사개시도 통합 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를 논의하고 연구를 해야지 어느 특정 자치단체에 오르냐 그러냐 그거 갖고 따지기에는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옹졸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종하고 공주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죠.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세종 경제 관계자님. 이세종 경제 고려주입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전국적, 동국적 행정구역 통폐합이나 지자체 간 통폐합은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려고 아주 대단한 일이고 전국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브리핑에 대해서 3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을 다녀오시면서 일본의 우리 세종시의 세종시 눈부신 성장 과정을 소개하고 스마트티시, 세종의 발전을 강점을 널리 알리고 자율주행이나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실 때는데 사실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교통이 제일 안 좋은 도시고 그 다음에 상가 공실이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꼭 시장님이 시정을 할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꼭 어디에 가서 우리 세종시가 아주 좋은 도시고 또 아주 훌륭한 도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치 행사인데 사실 이번에 김치 행사를 하면서 사실 3개 시도지사님들이 오시면서 참 자랑도 스럽고 참 훌륭한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들이나 관계자들은 그 보행기가 워낙 1446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 넓다 보니까 참여했던 시민들 또 참여했던 봉사자들은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 보였고 저도 거기에서 참여하면서 한 바퀴 도르니까 땀이 뻘뻘 날 정도입니다. 다음에도 꼭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셔야 될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에 대해서 많이 이번에 지원을 하시는데 축제 예산을 좀 줄인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세종은 도농 도시인데 지금 사실 축제가 봄, 가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내기철이나 과일을 딴다든지 추수를 할 때인데 그런 봄, 가을로 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농촌에서는 모내기 할 사람이 없고 또 사과나 어떤 꽃이나 이런 걸 딸 사람들이 없어서 상당히 지금 힘들어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종에 대해서 일본에 제가 홍보만 하고 왔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굳이 상가공실 문제 어렵고 교통 문제 불편하다 그 얘기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 틀이 더 큰 틀이었어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지방 분권이라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수도를 옮기는 결단을 내렸는데 그는 어느 나라나 해보려고 하지만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해냈을 때 그 경험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했지 미시적으로 상가공실 문제, 청년실업 문제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아니고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주제가 있다면 또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치 행사는 이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보니까 1446명이면 결코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1500명까지 오셨고요. 김치를 10,000포기를 김치 담았는데 근데 이응다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사람이 없어 보일 정도로 이 여유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저는 1446명이 아니라 농담입니다. 14,000명을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처음에는 시민운동장에서 하려고 우리 로컬 푸드가 실무자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응다리로 그거 제가 바꿨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아니고 제가 바꾸라고 한 것인데 그 이유는 요번에 그 즈음에 이응다리가 대한민국 100경
뭐지 정확하게 역시 뭐야 문체부에서 지정한 명품 100경, 명소 100경. 대한민국 명소 100경으로 요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충청권에서 저희들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응다리를 그런 행사를 통해서 홍보도 알려줄 가치가 있겠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100개 중에 하나로 명소로 선정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하든지 좀 알려보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처 이 문제도 우리 시민자들은 뭐 알고 있었겠지만 제가 더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우리 김장 문화가 바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장 담그기를 시민들이 연례에서 새마을운동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이 문제를 정말 대한민국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홍보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응다리로 옮기면서 인원도 대폭 늘렸고요. 그리고 외국 사절이나 또는 관광공사와 공동 추진하는 모양으로 했긴 했습니다만 올해가 9회째라고는 하지만 이응다리에서 처음 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불편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라는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응다리라는 대한민국의 명소 100경을 우리가 홍보하자. 그리고 김장문화라는 인류문화유산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 이걸 외국인 사절이나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퍼뜨려 나가자라고 한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이응다리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광화문에서 국민통합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한길 위원장이 계신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전국민 김장 담그기를 광화문에서 12월 5일인가? 언제 한다고 했지? 며칠이야? 11월 말경에 바로 대한민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데 그 계기에는 꼭 뭐 세종시 걸 보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도 말하자면 인스피레이션에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세종이 됐든 광화문에서 했든 우리의 인류 문화 무형유산인 김장 담그기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이응다리를 또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도 있었고 불편은 좀 있었다 하더라도 시민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말씀드리나요? 모내기다 추수철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축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계절 아니겠어요? 날씨 아니겠어요? 더울 때 하면 더 힘들잖아요. 추울 때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나라 축제가 세종시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그래도 본원시라고 하지만 도시 부분이 더 큰 도시지만 농촌 지역도 축제는 다 4월, 10월에 하지 뭐 8월에 한다든가 12월에 한다는 축제는 없잖아요. 뭐 그런 점에 흐름에 맞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딱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이병기 세종방송 이병기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발표하셨던 중입자가 속기 암치료센터 이 부분이 일본에서 이제 협조를 방문 때 이제 구하셨다라는 거는 좋은 소식이고요. 국내에서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대가 부산에서 또 연세대가 이제 서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부권에서 우리 세종시가 갖고 있는 뭐 이점이랄까요? 성공 가능성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더불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대학을 염두에 계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산 관련인데요. 이외에서 이제 앞서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제 예산 축소 우려에 대한 이제 고민 흔적이 보이는데요. 잠깐 논란이 됐었던 그 다자녀 가정 자녀 입학 축가금 이 부분은 이제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계되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그 의원들께서 조례로 다자녀 가구는 조례로서 반영해 주시라고 요청을 해온 사항이고 그번에 반영이 안 됐나요? 반영이 안 됐다는데요. 미안합니다.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다자녀 가구 축하금은 무슨 얘기예요?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조례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의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예산 사정상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에서는 그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뭐 착각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뭐 챙겼고요.
먼저 마지막 답변 드리고 중입자 가속기 말씀하셨는데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가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이제 똑똑히 그걸 알았습니다. 일본은 현재 7개 현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16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개가 우리나라인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부산 기장이고요. 완공된 게 바로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만약에 완공이 된다면 세종에도 중입자 가속기 대통령 공약입니다. 저는 사실은 연세대가 기장은 그 당시에 추진 안 됐고 그래서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을 시킨 건데 과잉 투자 아닐까.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는데 중부에 하나 두는 게 엄청난 예산에 비해서 과잉 투자가 아닐까라는 것에 의문을 갖고 일본에 가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졌어요. 일본에 7개가 있다는데 일본에 7개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도도부현마다 하나씩 둘 정도로 이게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계산에 의하면 유럽과 일본의 공통적인 계산입니다만은 중입자 가속기의 적정 인구가 500만 명의 한계소라고 그 계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500만 명의 중입자 가속기 병원이 하나가 지어진다면 적정하게 운영도 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가 5천만이면 10개 정도가 있어도 적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과잉 투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들을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1,000만 명이었대요. 지금 점점 줄어가지고 이게 기술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규모도 점점 줄어지고 1세대 중입자 가속기에서부터 지금 5세대 중입자 가속기까지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500만 명당 한개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일본 그쪽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전혀 과잉 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빨리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 공약사고로는 돼 있지만 지금 연세대학교에서는 지금 그 환자 예약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세종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가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로 먼저 용역도 주고 먼저 조사도 하고 먼저 협력도 끌어내서 중앙정부를 이끌고 가자는 생각이 기다리기만 있을 수는 없어서 제가 먼저 선두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뉴스 정 기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국제뉴스 정지욱 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희망적인 그런 내용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네. 오늘 오전에 그 네이버 그 데이터 센터 가서 저희 각 세종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이런 세수 절감에도 불구하고 이 세종시가 그 뭐 네이버 이런 센터 같은 게 그 축구장 한 42대에 달하는 아주 대규모고요. 지난번 그 다이소 물류센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저희 세종을 차세대 먹거리로서 상당히 좋은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도 뭐 양자역학이라던가 이런 양자 컴퓨터라던가 이런 관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젊은이들이나 이런 대기업 유치에 상당히 영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며칠 전에 그 국가산단도 아마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좋은 소식으로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 또 좋은 계획 또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 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기분 좋게 답변 드릴게요. 그 네이버 이번에 각 세종이 완공된 거는 흔히들 그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 재산세 얼마 들어오냐, 고용 얼마나 창출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뭐 그것도 그거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네이버 우리 각 세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량과 콘텐츠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우리 카이스트라든가 우리 제가 양자컴퓨터 이제 각종 회사들하고 협력을 할 때 협조가 된다면 슈퍼컴퓨터를 서로 협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슈퍼컴퓨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2세대밖에 없어요. 대전에 안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세종이 갖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네이버의 데이터망, 말하자면 클라우드 같은 건데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아까
그 혹시 그 자동차 타보셨습니까? 자율주행 그 버스가 있어요. 그 6명이 타는 버스가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세종시에서 시험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버스 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금 시범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은 바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센서 그 기능을 활용해서 배터리를 이용해서 달리는 자동차고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망을 이용해서 클라우드의 정보를 서로 수신해 가면서 교환해 가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로봇 안에 여러분이 타셨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봇 산업이 바로 거기서 이제 응용이 될 수 있는 건데 바로 네이버에서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망이 세종시 정도 안에 능히 커버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 컨텐츠, 기술 이런 것들을 세종이 스마트시티나 기업이 공유할 수 있다면 지방세나 이런 세금뿐만 아니라 훨씬 더 세종시가 앞서가는 도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네이버 각 세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과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